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밀양 땅에 최 부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논밭이 얼마나 넓은지 소작인만 해도 수십 명이었고 집 안에 쌓아둔 곡식과 금붙이는 웬만한 고을과나 창고보다 많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 이름이 최덕만이었는데 이 양반이 젊어서 장사로 큰 돈을 벌었고 나이 들어서는 땅을 사들이면서 경상도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호가 됐어요. 근데 이 최 부자한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최진, 작은아들은 최환이었어요. 두 형제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랐거든요. 큰아들 최진은 본처 소생이고 작은아들 최환은 후처 소생이었어요. 재산을 놓고 집안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늘 있어 왔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최 부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밥을 먹고 사랑채에 앉아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한 겁니다. 나이가 70을 넘었으니 수명이 다한 거라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언장이 2개 나온 겁니다. 큰아들 최진이 들고 나온 유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 전 재산을 장남 최진에게 물려준다. 영조 30년 동짓달 초이틀. 최덕만. 작은아들 최환이 들고 나온 유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차남 최환에게 물려준다. 영조 30년 동짓달 초이틀. 최덕만. 날짜도 같고 도장도 둘 다 최덕만 어른 도장이었어요. 필체도 비슷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자기 유언장이 진짜라고 우기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친척들이 몰려와서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뉘었고 급기야 관아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아에서 판관이 나와서 유언장 2장을 살펴봤는데 도무지 판단을 못하겠는 거예요. 필체 감정을 해봐도 둘 다 그럴듯했고 도장도 진품이 맞았습니다. 판관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오. 그 소문이 밀양고을을 넘어서 경상도 가면까지 퍼졌고 결국 한양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침 경상도 일대를 순찰 중이던 어사 박문수 귀에 이 얘기가 들어왔어요. 박문수가 밀양에 들어선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역시나 삿갓을 눌러쓰고 등짐을 진 채였어요. 이번엔 장사꾼 행세였습니다. 보침 안에는 그럴듯한 물건들도 몇 가지 집어넣었어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 집 유언장 얘기 들었소? 2개가 나왔다더만 그게 가능한 일이오? 큰아들이 가짜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작은아들이 꾸몄다는 사람도 있고 박문수가 자연스럽게 옆에 끼어들었어요. 이보시오. 나는 오늘 막 이 고을에 들어온 사람이오. 그 유언장 얘기가 뭐요? 동네 사람 하나가 처음 보는 장사꾼인데도 신이 나서 설명해 줬습니다. 워낙 온 동네 화제였거든요. 박문수가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참 묘한 일이구만. 2분 아드님이 어떤 분들이오? 큰아들 최진은 과묵하고 냉정한 사람이오. 말수가 적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 작은아들 최환은 그 반대요. 말이 많고 싹싹한데 속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소. 박문수가 속으로 정리했어요. 과묵하고 냉정한 큰아들, 말 많고 싹싹한 작은아들. 둘 중 하나가 유언장을 위조했다. 박문수가 먼저 큰아들 최진을 찾아갔습니다. 최진이 머무는 사랑채 앞에서 박문수가 소리를 쳤어요. 물건 사시오. 한양서 내려온 장사꾼이오. 한참 후에 문이 열리면서 최진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40은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표정이 딱딱했어요. 말수가 적다더니 딱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뭘 파는 거요? 한약 먹과 좋은 종이도 있소이다. 문방사오라면 뭐든지. 최진이 별 관심 없다는 듯 돌아서려는데 박문수가 빠르게 방 안을 훑었어요. 딱 2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서한 위에 놓인 벼루였는데 먹이 아직 덜 말라 있었어요. 먹을 갈고 뭔가를 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붓이 2자루 놓여 있었어요. 보통 글씨를 쓸 때 붓은 1자루면 됩니다. 2자루를 쓴다는 건 굵기가 다른 글씨를 썼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1자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바꿔 썼다는 얘기였어요. 박문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붓을 2자루 쓰시는구만요. 서예를 좋아하시오? 최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습관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박문수가 다음으로 작은아들 최환을 찾아갔어요. 최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시오.
뭘 파시오? 들어오시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반갑게 굴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돼 보였고 눈이 크고 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한양 장사꾼이시오? 요즘 한양 물가가 어떻소? 아, 이리 앉으시오. 차라도 한 잔. 박문수가 앉으면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최환의 방은 최진 방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어수선했어요.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옷가지도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죠. 그런데 방 한켠 구석 쪽에 뭔가 구겨진 종이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최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종이 조각들이었는데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문수가 찻잔을 집으러 가는 척하면서 지나가다가 슬쩍 종이 조각 하나를 발로 밟아서 방향을 바꾼 뒤 몸을 숙이면서 집어들었어요. 최덕만의 유언. 유언장을 연습한 초안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얼굴에 아무 표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종이를 소매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최환은 수다를 떨다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마을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고을에서 오래 산 훈장이면 최 부자 집안 사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훈장은 회갑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박문수가 장사꾼 행세를 그만두고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최덕만 어른이 오른손잡이였소? 왼손잡이였소? 훈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걸 왜 물으시오? 중요한 이유가 있소이다. 훈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왼손잡이셨소. 어릴 때 오른팔을 크게 다치셔서 오른손을 못 쓰게 됐다고 들었소. 평생 왼손으로만 글씨를 쓰셨지. 내가 직접 여러 번 봤소.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필체가 어땠소? 기억하시오? 왼손으로 쓰는 글씨라 획이 조금 독특했소. 보통 오른손잡이는 획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최 부자 어른 글씨는 획의 방향이 반대였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이 들어갔거든. 박문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가 관하로 가서 두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들여다봤어요. 겉으로 보면 둘 다 그럴듯했습니다. 필체도 비슷하고 도장도 맞고 종이 질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박문수가 획의 방향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최진이 들고 온 유언장. 획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글씨에 힘이 실린 방향이 왼손잡이의 그것이었습니다. 획의 끝부분이 왼쪽 방향으로 살짝 튀어 있었어요. 작은아들 최환이 들고 온 유언장. 얼핏 보면 비슷해 보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달랐어요. 획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쓰는 자연스러운 방향이었어요. 왼손잡이 필체를 흉내내려고 했지만 손에 밴 습관까지는 속이질 못한 겁니다. 박문수가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최환의 방에서 가져온 연습 초안이었어요. 거기서도 획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필체를 흉내내려고 여러 번 연습했지만 획의 방향만큼은 바꾸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 최진 방에서 봤던 벼루와 두 자루의 붓. 최진의 벼루에 먹이 덜 말라 있었다는 건 최진도 뭔가를 최근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진 방에는 연습한 흔적이 없었어요. 구겨진 종이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증거였어요. 최진은 처음부터 자신 있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최진이 들고 온 유언장은 진짜였거든요. 자기 아버지 필체를 흉내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반면에 최환은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초안을 쓰고 찍고 또 쓰고 그 흔적이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완벽하게 흉내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손버릇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두 형제가 관아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삿갓을 천천히 벗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두 형제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박문수가 두 유언장을 탁자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최덕만 어른은 왼손잡이였소. 최래환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 이미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았어요. 박문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왼손잡이가 쓴 글씨는 획의 방향이 다르오. 오른손잡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획이 흐르는데 왼손잡이는 반대요. 이 유언장 하나는 획이 왼손잡이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를 흉내낸 것이오. 박문수가 최환의 유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게 가짜요. 최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살려주십시오. 제가 욕심이 나서. 최진이 옆에서 눈을 감았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최환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비가 눈을 감자마자 아비 필체를 흉내냈소.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근데 손버릇 하나를 못 잡았구만. 최환이 땅에 이마를 박았어요. 박문수가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포박하시오.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길을 떠나려는데 최진이 뒤따라 나왔어요. 말수가 없는 사람이라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여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겨우 말했어요. 고맙소이다, 나리. 박문수가 돌아봤습니다. 최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제 동생이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같은 아비 피를 나눈 동생인데. 박문수가 잠시 최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법은 법대로 가야 하오. 근데 그 마음은 잃지 마시오. 그리고 돌아섰어요.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사 나리, 회계 방향은 어떻게 아셨소이까? 보통 사람은 그냥 글씨처럼 보일 텐데요.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손버릇은 못 속이거든. 평생 쓴 손의 방향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오. 그리고 박문수는 다음 고을을 향해 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작은 것에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